임미현의 아침 뉴스.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예상돼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오후에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15층짜리 오피스텔이 붕괴 위험으로 오늘 새벽부터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부실 시공 정황이 드러났는데 건물 안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양과 서울 목동에 이어 경기 안산에서도 지하 온수관이 파열돼 인근 주민들이 밤새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유값 인상을 시작으로 라면과 과자, 치킨 가격까지 꿈틀거리면서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리를 제안했지만 야3당은 냉랭한 반응입니다. 얼어붙은 연말정국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 오늘 아침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은 점차 확대될 텐데요.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눈이 얼마나 내릴지 기상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눈 소식이 들어있어서 다소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와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미 약하게 눈이 내리거나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예보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이 눈구름들의 발달 정도가 다소 약할 것으로 보이고 지표 부근이 건조해서 중부지방으로 예상됐던 대설 가능성은 적어졌고요.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예고됐던 대설 예비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는 눈이 계속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중부 서해안 쪽으로 최고 3cm, 그 밖에 중부 내륙에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 눈구름들 뒤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올 것으로 보여서 또다시 추위에 대한 대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청주 3도, 원주 2도, 전주와 대구 6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밑도는 가운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한층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주말에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좀 더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다만 주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고 이후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1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해 오늘 새벽부터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최근 KTX 탈선과 지하 열수송관 파열이 이어서 도심 건물의 붕괴 우려까지 겹쳐 일상생활 곳곳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붕괴 우려 속보 오수정 기자가 전합니다. 붕괴 위험이 감지된 서울 강남구의 대종빌딩에는 자정을 기해 출입이 전면 제한되는 시설물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의 긴급 안전점검 결과 건물 내부 기둥이 20% 이상 부서진 것으로 나타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3종 시설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2층 중앙기둥에는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근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고 바닥에도 금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구청은 붕괴 위험의 원인에 대해 부실 시공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돼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부서졌다는 겁니다. 강남구청 박중석 건축과장입니다. 도면을 좀 살펴보면요. 2층 부분에 가운데 두 개의 기둥은 사각형으로 90 곱하기 90 가로세로 되어 있는데 시공 자체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후 내려진 긴급 퇴거 조치에 입주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급하게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계약서라든지 회사의 중요 문서들 있잖아요. 재난본부까지 설치해놨는 와중에도 우리가 이거를 치우고 있으니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주변에 급하게 오피스 하나 구해서 임시로 지금 이동하고 있고요. 불안하죠. 무너질 것 같은데. 강남구청은 기둥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보강 조치를 진행한 후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서울 목동에 이어서 경기도 안산에서도 온수관이 파열돼 1,1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8시 35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프루지 아파트 인근에 묻힌 온수관이 파열돼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해당 온수관은 2002년 고잔 신도시 조성 당시 매설된 것으로
배관 외부 피복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벗겨져 파열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얼어붙은 연말 정국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리를 제안했지만 야 3당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처리 시기를 내년 2월로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는데 이는 단식 농성 중인 야 3당을 달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으로서 김상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와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면 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 3당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당을 설득해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입니다. 10여 한 달 동안 두 당이 문 걸어 잠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근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 특히 이제 이것이 권력 구조하고도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힌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연말 정국을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친박계와 잔류파의 지원을 받은 나경원 의원이 원내 사령탑에 오르면서 자유한국당의 차기 당권 구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친박계는 복당파 당권 주자에 대한 견제에 나서는 등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정주 기자입니다. 그제 치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친박계와 잔류파의 지지를 받은 나경원 의원이 복당파 김학용 의원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를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숨을 죽이고 있던 친박계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차기 당권 구도가 출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원내대표는 당대표 선거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 나 의원을 당선시킨 친박계에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친박계 홍문정 의원은 복당파가 최근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우회 상장하는 방식으로 당대표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탈당파가 어떤 형식으로 우회 상장을 하든 아니면 탈당파와 연계해서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박계 후보로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정우택, 김진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친박계와 잔류파가 당내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해당 주자들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당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차기 당대표가 보수통합과 총선 승리라는 막중한 과제를 떠맡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파를 떠나 경쟁력 있는 후보가 뽑힐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요즘 사흘이 멀다 하고 과자나 치킨 같은 먹거리 가격이 뛰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중반 우유값 인상을 기점으로 시작된 물가 인상 도미노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킨, 과자에 이어 햄버거와 커피값도 올랐습니다. 롯데리아는 햄버거 가격을 2.2% 올렸고 엔젤리너스의 아메리카노 커피도 200원 올랐습니다. 원재료, 건물 임대료 인상과 인건비가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관계자입니다. 최저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임차료 저희가 한 5% 이상 올라갈 편입지가 그런 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그다음에 뭐 한우라든가 아니면은 소고기 같은 거는 호주에서 다 수입을 하는데 그런 거 단가가 좀 계속 오르고 있어서 10월부터 시작된 먹거리 가격 인상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킨, 아이스크림, 과자, 우유, 커피까지 오르지 않은 제품이 없을 정도입니다. 불경기에 갈수록 팍팍해지는 시민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렵다는 업계 주장이 사실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가격 인상의 장애 요인이 사라져 업계에서는 내년까지도 도미노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 전기차를 앞세워 처음으로 자동차 산업의 퍼스트 무버, 즉 개척자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의미를 송영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상용화에 성공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수소사회를 이끌겠다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총 8조 원을 투입해 연간 수소차 생산 50만 대, 수소연료전지 70만 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첫 국산 자동차를 만든 한국은 그동안 패스트 팔로워, 즉 후발주자였지만 현대차가 사상 처음으로 퍼스트 무버가 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난 2013년 세계 최초의 수소차 투싼을 출시했고 올해 초엔 최장 주행거리를 기록한 넥소를 내놓았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차의 시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선점을 한다는 취지에서 또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전기차는 주행거리와 충전시간, 전력 소모량에 있어 많은 한계가 나타나 독일과 일본, 미국도 수소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입니다. 제일 문제는 충전 시간이 너무 길다.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57kW 이 정도면은 보통 5층짜리 모텔 전체가 쓰는 전력량을 충전기 하나가 쓰는 거거든요. 다만 세계 각국이 정부의 지원 속에 충전 인프라를 늘리며 수소 사회를 구축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충전소가 16개에 불과하고 정부의 지원도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이어서 기자의 창입니다. 오늘은 이재수 전 사령관의 수갑이라는 제목으로 최철 기자입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이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 때 수갑을 채우는 등 모욕을 줬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넘어 모멸감을 줬다는 겁니다. 이 전 사령관과 비슷한 시기에 사법농단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은 수갑을 차지 않았기에 이런 주장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러고 보니 수갑을 찬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는 정치인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규정을 따랐다며 도주나 남을 다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각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갑 사용을 이 전 사령관의 투신과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한 언론도 무리수지만 법대로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검찰도 조금은 뻔뻔합니다. 수갑 착용 등이 사고 예방 차원을 넘어 일종의 형벌로 여겨졌던 게 사실이니까요.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를 의식한 듯 현안 사건 수사에서 검찰 스스로도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수갑 사용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독사회학자 송두일 교수가 2주 동안 포승줄과 수갑을 찬 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과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렸고 법원은 국가에게 100만 원의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UN 규칙 등에는 수갑 등의 종류와 사용 요건은 수용자에게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 아닌 논란으로 시작됐지만 이참에 수갑 등의 종류와 사용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점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기자의 창 최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의 근거가 된 인사권과 예산권을 내려놓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장성주 기자가 설명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의 핵심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는 겁니다. 대신 대법원장과 판사 5명, 판사가 아닌 법원 사무처장, 법원 외부 인물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외부 인사 참여에 대해 사법행정의 국민적 시각을 반영하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할 균형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외부위원들은 제적위원회 3분의 1을 넘어 사법행정회의에서 판사들의 전횡을 막는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신설된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이었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인사권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등 사법농단의 지렛대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어 법원 외부위원들은 판사 보직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사법행정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의 실무를 담당할
법원 사무처를 만들고 주요 직책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런 내용의 대법원 자체 개혁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광주 CBS 조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검찰에서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틀째에도 13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윤 전 시장은 조서를 열람한 뒤 최종 절차인 서명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입니다.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 관련 수사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례법 판단에 의해서 조사와 수사의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전격 공개하며 검찰 수사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이 벌인 사기 행각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윤 전 시장에게 사죄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시장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도 신뢰할 수 없다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늘 안에 윤 전 시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과 윤 전 시장 간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시영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잠시 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유지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남북은 최근 철수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 지대 내 시범철수 GP에 대한 상호 현장 검증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 모두 상대 측의 시범철수 GP가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고 북측 GP의 지하 갱도도 매몰돼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어 행사 일정과 형식 등을 논의합니다. 남북이 그동안 착공식 문제를 문서로 협의를 해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어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문서 등의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고소득 유튜버의 세금 탈루 의혹과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의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의 여파로 수입물가가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수입물가 지수는 87.96으로 한 달 전보다 4.6% 하락했습니다. 수입물가가 떨어진 것은 8월 이후 처음이며 낙폭은 2015년 1월 이후 3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18년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 5위에 올랐습니다. 타임의 올해의 인물 순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위로 선정된 자말 카슈그지 등 언론인들을 일컫는 진실의 수호자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 등에 이어 5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문화 트렌드를 읽는 뉴스 라이프 밸런스 조은정의 뉴라벨입니다. 조은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현대미술하면 아직 생소한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디오 아티스트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네. 누굴까요? 바로 백남준 작가입니다. 네. 80년대에 이제 텔레비전을 이용한 비디오 아트를 선보이면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돌아가신 지 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예술에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장이셨죠? 네, 2006년에 돌아가셔서 이제 벌써 12년이 흘렀는데요. 네. 백남준 선생의 대표 작품들이 최근에 잇따라 작동을 멈춰서
미술계가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아하. 네, 선생님이 대표작이자 국립현대미술관의 얼굴이기도 한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이요. 올해 2월에 꺼졌습니다. 네. 이 작품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저는 그 과천에 있는 국내 현대미술관 자주 가는데요. 크기도 상당히 크고 또 모니터가 거의 수백 대 아닌가요? 네, 정확히는 높이가 18m로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아트 조형물입니다. 네. 10월 3일 개천절을 상징해서 1,003개의 모니터들이 거대한 6층 탑을 쌓고 있습니다. 1988년도 올림픽 개막에 맞춰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문을 열면서 다다익선 프로젝트가 성사된 건데요. 당시에는 가히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1988년 당시 백남중 선생의 이 작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테레비 1000세대를 국립현대미술관에 과천에 있는 거기 쌓아놓는 계획에 있고, 미디어란 4명이 보나 4 가족이 보나 400만 명이 보나 4억 명이 보나 가격은 마찬가지야. 테레비가 이렇게 낙하산적인 상위 하단으로 시작했는데 미디어 혁명이 남은 진실로 케이블화가 되고 그러려면 이것이 전화의 연장이 되는 평명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되거든. 당시에 1000여 대의 모니터로 탑을 이룬 것 정말 파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멈춘 건가요? 네, 이 텔레비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아이고. 사실 지난 30년간 꾸준히 수리를 받았고 부품 교체도 했는데요. 네. 삼성전자 도움을 받아서 15년 전에 이 모니터를 싹 다 교체하기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구모델이라서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수리로 연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또 무엇보다 누전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작동을 끄게 된 상황인 거죠. 네. 다다익선뿐 아니라요. 대전 시립미술관에 전시돼 있는 프랙탈 거북선이라는 작품도 93년 대전 엑스포 때 제작한 작품인데 최근에 모니터 이상이 생겨서 지난달에 작동이 멈췄습니다. 미술관들 입장에서는 참 딜레마에 빠진 거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8, 90년대 뚱뚱한 아날로그 TV 방식의 CRT 텔레비전을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최신 LED, LCD 이런 모니터로 교체를 할 것이냐는 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요즘에 맞춰서 새로운 형태로 바꾸느냐 이 문제네요. 그렇죠. 접근 방법에 따라 이게 다른데요. 백남준 작품의 원본, 분위기 이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리지널 그대로 CRT 방식으로 보관하는 게 맞겠죠. 네. 하지만 백남준 선생이 이 작품을 만들 때 의도했던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무엇이었습니까? 네, 당시에는 이게 어떤 최신 매체를 통한 소통이었거든요. 소통. 네, 이 텔레비전이라는 게 당시에는 가장 최첨단의 매체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전 세계와 소통한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의 초창기 퍼포먼스를 보면 피아노를 부순다든지 바이올린을 질질 끌고 간다든지 하는 어떤 파괴의 퍼포먼스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TV 매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 전달, 어떤 연결을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생전에도 작품 모니터 같은 거를 수리하고 하는 과정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고 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최신 방법을 도입해서 작품을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류지영 과장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기계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둔 건 아니에요. 정보 공유의 차원을 넓히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남준 작품에 내재된 거는 창조도 있지만 파괴도 동시에 있다는 거죠. 백남준 선생이 취했던 태도 자체를 우리 짐작을 하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복원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최신의 방법을 구현한 건데 세월이 흐르면서 구식이 됐다면 다시 신식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직 방식이나 시기 같은 게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백남준 다다익선 복원을 계기로 해서 이 미디어 아트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하는 논의들이 지금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 작품들을 뭐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미술관이나 개인 소장자들이 고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설치미술의 경우에는요. 세월에 따라서 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변화하고 또 구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조건 미술관에서는 어떤 원본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고 또 그 변화, 미묘한 변화를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래야 할까 싶습니다. 관객들도 세월의 변화를 좀 더 열린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그 세월에 담긴 메시지도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12월 13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